응? 네. 자, 이제 오늘 조선이 최근 한 달 정말 괜찮았어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최근 한 며칠은 또 약간 실망스러운 모습을 좀 보여줘서 이게 잠깐 그냥 운동화 끈 묶는 시간인지 아니면 이제 운동화 끈 묶다가 그냥 쓰러져서 자는 건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 원래 배는 천천히 갑니다. 배는 천천히 가죠. 네. 비행기는 빨리 가고. 아하. 네. 그러면 천천히 계속 가는지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증권의 엄경아 연구위원과 경남대학교 양승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 양승훈 교수님은 원래 이제 조선 쪽에 이제 몸을 담으셨던 분인 거죠? 예, 조선소에서 5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조선소에서. 네. 지금은 이제 인수돼가지고 하나오션인데 저 하나오션. 다닐 때는 이제 대우조선해양. 네. 네. 한화오션이 주가가 최근에 제일 좋았죠 아마? 제가 주가는 열심히 안 들어보는데 제가 그렇습니까? 들고는 있습니다 주식은. 대우조선해양 지금 네. 한화오션. 네. 네, 그 회사에 이제 5년 정도 몸을 담으셨고 지금은 이제 교단에 서고 계시고. 네. 자, 그러면 일단 현업에서 이제 애널리스트 분석하시는 분과 현업에 계셨던 분, 두 분의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보면 조선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이야기를 맞습니다.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네. 조선 쪽 관심이 별로 없죠 지금 명예코는. 저는 아예 관심 없는데 지난번에 교수님이 책을 주셨어요. 네. 그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 요거 주셔가지고 재밌게 또 읽었습니다. 아 읽으셨어요? 네. 이 책은 정말 명저예요, 명저. 읽으셨어요? 조선 그리고 이 해양 플랜트 뭐 이쪽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이 책을 넘어선 책이 저는 없던 것 같은데 저는 해외까지도 해외까지도 거의 못 봤습니다. 네, 이건 뭐 아유. 자타 공인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 예전에 그 최준영 박사님이 네. 3프로에서 한번 리뷰했던 거는 제가 본 것 같아요. 최인영 박사님 그 책을 소개해 주셨죠. 네, 그랬는데. 그 책 보면 정말 그 부분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책을 아마 쓰셨을 당시일 텐데 그 노동자분들이 그때는 이제 이미 책이 나올 때는 노동자분들이 많이 떠나신 상황이었거든요. 네. 안 읽었는데 보니까. 아니에요. 읽었죠. 자, 유토피아. 명예코. 중공업 구조. 예. 우리 거짓말 하지 맙시다. 아유 읽었죠. 네. 주셨는데 당연히 사인까지 그래서 해서 이제 주셨는데. 그 많은 노동자분들이 네. 떠나셨단 말이에요. 그 황량한 거제 이쪽을 묘사한 그 부분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네. 불 꺼진 이제 뭐 옥포가 이제 맞습니다. 그 조선에 있는데 그쪽 얘기를 좀 했죠. 네. 자, 그래서 다시 요즘에 이제 불이 많이 또 돌아가고 있는 것 네. 같고 그 동네 또 강아지들이 10,000원짜리 물고 다니고 이런 상황들이 또 재현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요즘 조선업 분위기는 산업적으로 볼 때 어떤지 우리 현업에 또 계시니까 네. 엄경 의원이 조금 정리를 한번 좀 해주실까요? 조선 쪽? 예, 저희가 이제 매주 뭐 얼마나 선박의 가격이 올랐는지 네. 수주는 잘 하고 있는지 이제 그거를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일단 가격 지표 같은 경우는 하락세가 전혀 없이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금 한 172, 3포인트 정도까지 신조선 가격이 올라온 상태인데 초호황이라고 불렀던 2007년 네? 하반기 정도 수준의 그 운임지 선가 지수를 기록을 하고 그렇습니까? 있는 상황이고 뭐 수주량 자체는 총량 기준으로 해서는 전년 대비해서 조금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지만 네. 우리나라 국내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 그룹 같은 경우는 한 90%대 목표 달성을 이미 한 상황이고 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이제 과반 이상의 수주를 했고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아직 많이 달성은 하지 못했지만 저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카타르 프로젝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마 연말이 되었을 때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3년 연속 초과 달성을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크 꽉 차 있습니까? 꽉 차 있죠. 저는 네. 그게 제일 궁금해요. 도크 꽉 차 있다 네, 이거죠? 꽉 차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크에서 나갈 애들은 조금 더 지금보다는 낮은 가격에 계약했던 애들이긴 하지만 그 친구들 빠질 때마다 계속 고가로 계약한 애들이 들어오는 거죠. 점점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아주 바람직한. 지금은 한 네. 20년 이후에 이제 물량들을 이제 건조하고 있을 거라서 그거부터는 이제 수익이 괜찮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수주한 배들은 가격대가 굉장히 괜찮죠. 그렇습니까? 후판 가격 괜찮습니까? 지금은 좀
그렇게 뭐 상향 안정화, 하향 안정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가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워낙 그 원자재나 원재료 가격들의 이제 급등락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충당금으로 선반영해 놨고 올해 계획 그리고 내년에 쓸 후판에 대한 계획치의 그 가격 레벨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저 교수님 보실 때도 지금 현재 조선 분위기는 뭐 충분히 괜찮다고 지금 보시는 거죠? 이게 뭐 저도 뭐 시장에 대해서 이제 어미언인처럼 그렇게 판단하진 않겠으나 네. 실제로 뭐 생산 자체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그러면 성과 자체가 괜찮고 네. 하니까 뭐 괜찮을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호황 자체는 맞다. 네. 근데 이제 우리 2007년엔 막 정말 주가가 미친 듯이 막 갔잖아요. 네. 지금은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죠? 그래도 4월부터 최근 6월 정도까지는 나름 미친 듯이 가는 정도 수준 아닌가요? 아, 그래요? 한 30% 갔죠? 전체적으로 연초 대비해서는 올해 이제 100% 넘게 오른 종목도 있었고 뭐 한 7, 80%까지 상승을 보인 업체들도 있었으니까 그래요? 상승률이 시장 내에서 마켓을 훨씬 뛰어넘게 이 정도면 잘 올랐다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렇습니까? 2차 전지보다 더 올랐을까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모든 비교는 아, 2차 2차 전지를 전지는 하니까. 어마어마했죠.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담당자 다음으로 제가 바빴던 것 같은데요. 올해? 네. 아, 그 정도입니까? 아, 그럼요. 아, 근데 조선은 뭐 확실히 이제 연초보다는 조금 오르긴 올랐는데 네. 이 큰 돈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무슨 저 기금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연초에 연기금이 네. 이제 일부 대형 조선 업체를 조금 기조적으로 사기 시작했고 예. 요즘에는 이렇게 조금 조정받을 때마다 외국인 수급이 좀 잘 들어오고 있어서 예. 지금 정도 수준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사실 내년 내후년 실적을 좀 보면서 롱텀 뷰로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좀 그런 말씀하신 큰 자금 그리고 네네네. 길게 보는 자금들이 좀 들어오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쨌든 뭐 근처에 또 조선소도 종종 방문을 하세요? 뭐 월에 한두 번 정도 월에 한두 번 가세요? 뭐 울산 아니면 거제를 가는 것 아, 같습니다. 그러면 현장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현장은 지금 정말 막 활력이 넘칩니까? 아니면 주가는 이렇게 잘 가고 있지만 확실히 예전만 못하다는 느낌이 좀 많이 근데 일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건 느끼고요. 예. 일이 많은데 예전 일이 많아도 신이 좀 안 났죠. 왜냐하면 뭐 임금도 묶여 있었고 계속 구조조정 중이었기 때문에 업체들도 뭐 도산하거나 혹은 굉장히 어려움에 빠진 데가 많았고 근데 네. 지금은 그 자체는 많이 해소됐고 보니까 작년 한 여름에 이제 뭐 파업 사태도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지금 임금을 평균적으로 5% 이상은 사내하청 업체들 다 올려줬고요. 네. 그냥 뭐 공종이라고 하죠. 우리가 작업하는 그 특성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뭐 10% 이상 올려준 데도 있고 그런 편차들이 나면서 어쨌든 업체 자체 경영 상태들도 많이 좋아진 것 같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 임금 자체도 일정 부분 올라온 것 같아서 그 네네네.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명앵커는 조선 관련해서는 궁금한 게 전혀 없으신 모양이에요. 궁금한 거 있는데 차례를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차례 기다리고 네. 있었어요. 좀 더 기다리실래요, 그러면? 네. 아니요, 뭐 물어봐도 될 것 같은데 뭐 편하신 대로. 아, 그럼 요거 하나만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주가가 어쨌든 주주분들은 이제 더 가기를 바라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사면 더 올라갈까 이제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조선업 주가가 지금 현재도 굉장히 뭐 수주 잔고도 좋고 그다음에 선가도 좋은데 이 정도인데도 이렇게 안 가면 뭐가 더 좋아져야 더 주가가 더 올라갈까 이 생각들 하실 것 같은데 여기서 더 조선업들의 주가가 뛸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엄경화 의원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실적이에요. 저희가 그 조선 업체들에 대해서 꿈이 대단히 많았던 2007년 이럴 때 네. 보면 그때는 저희가 항상 모든 주식들을 볼 때 꿈이 많은 주식들은 선반영이라는 걸 하잖아요. 미래의 그렇죠. 실적을 막 땡겨다가. 네네. 근데 조선 업체들 생각해 보시면 10년 동안 적자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 주가는 현재 조선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확정된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비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내년 실적이나 내후년 실적에 대해서 땡겨오는 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거의 주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되게 인색해요. 밸류에이션을 인색하게 한다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흑자 전환을 하긴 했지만 엄청나게 소폭이었었기 때문에 요렇게 그 다음 분기 벌고 또 그 다음 분기 번다고 해서 회사가 막 커지는 그런 느낌은 들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21년 하반기 정도부터 저희가 성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선박들이 점점 이 수익으로 드러나기 시작할수록 이제 벌 수 있었던 그 돈의 레벨이 많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4분기 정도의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번 분기에 나온 이익률을 봤을 때 24년 상반기에 벌어들이는 돈과 24년 하반기에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그 정도의 그 사이즈가 상당히 커지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많이 생길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드디어 이 섹터에서도 저희가 몇 년치 수주 잔고가 쌓여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선반영을 좀 반영을 해서 이 정도의 밸류를 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시장의 합의가 약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아, 지금 이제 그게 좀 안 되고 있군요. 지금은 사실 흑전이라고는 했지만 적자가 안 날 뿐이지 회사가 막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제가 아까 여쭤보고 싶었던 그 질문을 어느 정도 좀 답변을 포문을 열어주신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네. 이게 지금 하나오션만 예를 들어봤을 때 지금 시총이 10조예요. 근데 재작년 적자, 작년 적자, 그리고 금년에도 뭐 흑자라고 하면 160억 흑자. 내년 4천억 흑자, 그리고 내후년 7천억 흑자. 야. 1조라고 영업이익을 넓게 잡아서 쳐줘도 지금 PER이 10배인데 그것도 3년을 땡겼을 때 지금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간다는 건 앞에 경기 침체 온다는 얘기도 있고 중국도 아직 살아나지도 못한 것 같고 이거를 메리트를 줘서 살만한 이유가 있을까? 아. 2차 전지 잘 가고 반도체도 이제 턴어라운드에서 좋다 그러고 딴 거 살 거 많은데. AI 그리고 요즘에 AI 네. 테크의 시대 아닙니까? 초전도체도 미국에서도 있고. 다 성장주가 네. 그렇게 잘 가는데 굳이 이거를 주워서 아, 굳이 그 단어는 약간 듣기 거슬리는데요.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 아하. 약간 듣기 우리 이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뭐 근데 이제 불안 망나니 요소가 이제 좀 있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심리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뭐 이제 아직 흑자 반영이 안 됐다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PER이야 뭐 숫자로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보여질 건데 저는 내부적으로는 지금 좀 불안 요소라기보다는 불확실성의 요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뭐 이제 인력이 시한폭탄이다라는 생각을 좀 할 때가 있는데 지금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 조선소는 생산 계획을 1년치를 세워요. 세울 때 이제 선표라고 하는데 지금 뭐 3월에는 어느 배를 하고 4월에는 어느 배를 하고 도크에서 뭘 하고 그 뒤에 이제 암벽이라고 하는데 암벽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그 뒤에 이제 배를 고객한테 인도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선표가 지금 미세하게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인력 수급이 그러니까 잘 되고 계획 대비로 지금 뭐 잘 되냐 안 되냐 해서 조금씩은 안 되고 있는 거죠. 특별하게 무리는 없지만 조금씩 계획이 밀리는. 그럼 그 얘기는 이제 실적 반영이 조금씩 늦어질 수 있다는 그 불확실성이 있고 그 출발이 이제 인력의 지금 수급 문제에서 어느 정도 드러나는 게 있는데요. 지금 크게는 문제가 없는 거는 뭐냐면 정부가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 규제를 다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조업들은 한 20%가 들어온다면 지금 30%까지 지금 E7 비자를 풀어준 상태고 그 승용공 비자거든요. 네. 그 사람들 오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 이들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국내 이제 내국인 작업자들이 중요한데 내국인 작업자들이 조선소를 기피하는 현상이 완전히 극복됐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태고 네네네. 앞으로 또 젊은 친구들이 조선소로 용접하러 오거나 뭐 혹은 도장을 하러 올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자신이 좀 없는 상태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리고 입소문이 많이 나고 사실 조선소 다니는 분들이 조선소 주식을 많이 들고 계신데 뭐 그분들 심리도 좀 그러지 않을까 정도는 저도 내부 관점에서 제가 교수님 만나뵌 게 지난번에 한두 달 전인데 그때 이후로 또 변화된 점이 조금은 없습니까? 뭐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 사내 이제 하도급 업체들 우리 사내하청이라고 부르는 회사들이 계속 교섭을 하고 임금을 조금씩 조정을 하고 조금씩 상황이 완화된다 정도 느낌은 있는데 이제 근본적으로 바뀌었냐 그러면은 아직 기피하는 청년들이 오지는 않는 것 같다. 좀 왜냐면 지금 조선소의 평균 일하는 작업자들 나이를 해보면 50세 정도 된단 말이에요. 평균? 네, 평균 50세 작업자들이고 좀 젊은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한 회사 붙어 있기보다는 일당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뭐 일당 좀 수틀리면 또 딴 데도 가고 왔다 갔다 하면 네. 선박에서 돈 버는 가장 큰 효과는 시리즈 효과란 말이에요. 여러 배를 한 번에
게 생산을 하면 이걸 마치 빼빼로처럼 찍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건데 빼빼로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배 하나하나는 주문주 제작이라 단품이지만 네. 똑같은 배를 한 번에 10척씩 이렇게 수주를 준단 말이에요. 10척에서 뭐 15척 이렇게 수주를 주면 네. 첫 번째 배는 손해를 많이 보죠. 왜냐면 처음에 보니까 서툴고 승련이 안 돼 있고 손발이 안 맞고 근데 이제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그 도면도 많이 개정해 놨고 자재도 잘 들어올 거고 자재 결품이 나면 뭐가 문제인지도 알 거고 작업자들도 익숙하니까 이제 돈을 남기기 시작하거든요. 같은 배들 쭉 이어지면 뭐 그러면 나중 되면 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뭐 마치 뭐지 자재 하나도 안 들이고 공짜로 짓는 느낌으로 이제 돈을 벌게 되는 건데 작업자들이 그 메뚜기처럼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그 이제 차질이 그 생기죠. 손발도 안 맞고 숙련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또 공장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김 씨가 용접을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내가 이걸 맞춰줬었는데 김 씨가 또 딴 동네 가가지고 딴 거 하고 있으니까 이 씨가 오면은 왜 이렇게 잘 못한다. 너가 그냥 방송 말고 그냥 가서 용접을 한번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아 용접 좋아요. 저희 삼촌이 아니, 용접 비슷한 거 아니 했었어요. 이게 수입이 혹시 아주 낮은 편입니까? 용접하시는 분들? 용접하는 분들이 수입이 낮다 적다 하면 평균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낮진 않아요. 이제는 그 육상 플랜트가 하루에 일당 기준으로 25만 원 줘가지고 다 뭐 저기 평택으로 갔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 조선소에서도 비슷한 숙련의 그 노동자들이 그 돈을 받게 됐어요. 요 근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일당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된 게 이제 예전하고 달라진 점. 2007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때하고 달라진 건 그때는 이제 사내 하청업체의 정직원으로 그러니까 원청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한 회사를 안정적으로 다녔는데 지금 임금을 많이 받는 사람들 일당이고 그 회사에 이제 시작한 청년들이라고 시작하면 임금이 뭐 한 250만 원에 300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제 임금이 높다고 볼 수가 없죠.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데. 예. 이 조선 이야기하면 항상 인력난. 인력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엄의원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인력난은? 근데 몇 명이나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인원이. 얼마나 더 필요하냐? 조선업 쪽에 제가 한 6,500명 정도는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한 두세 배 사이 정도 보시면 되는데요. 2만 명이나 필요해? 2만 명보다 조금 적겠지. 정부 추산 한 14,000명 정도 필요하다고 더 필요하다고 지금보다? 합니다. 근데 그게 저희가 다른 업종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 인원의 규모가 생각보다 그렇게 큰 게 아닐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조선 업종이 예전에 가장 인력이 많았을 때 20만 명, 그리고 이제 요번에 그 건조량이 바닥을 찍었을 때가 이제 10만 명이 깨지면서 반토막 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건조 역량 자체와 조선소 숫자가 옛날로 다시 돌아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20만 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이제 14,000명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최근 조사에 나온 걸로는 한 5,500명 정도는 이제 충당이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각기 조선 업체들이 이제 현대중공업그룹과 그리고 하나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에도 이제 기술 인재 개발원 같은 데서 1년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신규로 육성해 낼 수 있는 인원이 진짜 많아서 합치면은 뭐 한 2,0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로 내년까지 했을 때 다 충당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네요. 다른 업종에서 넘어올 수 있는 인원 정도를 생각을 하면 이게 그렇게까지 절대 극복하지 못할 숫자인가 싶기도 하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한 50만 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정말 이렇게 티끌만큼만 넘어와도 사실 조선업계에서는 총 인원이 그렇게까지 모자랄까 싶은데 저희가 조선업체들이랑 연초에 만났을 때와 상반기가 끝나갔을 때 이렇게 미팅을 해보면 톤이 많이 다르시거든요. 인력이 너무 모자라서 힘들다라는 얘기는 조금 덜 하시는 편이고 올해 연초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저희가 1,200명 정도를 고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상반기에 1,200명 고용을 맞춰서 연말까지의 그 고용 인원에 대한 목표치를 조금 상향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는데 네. 이제 여기에서의 뭐 그런 미스매칭은 있을 수 있겠죠. 저희가 지금 대단히 오랜만에 원청에서 인원을 더 필요로 하는 시점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의 10년 만인데.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하청에 계신 분들이 조금 올라오는 그런 흐름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 중간에 하청업체들의 그 부분은 또 좀 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실 수는 있다라고 보긴 하는데 이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이 안 될 정도 수준의 규모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놓여 있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저게
조선주의 주가가 못 가는 거 그리고 산업에서 인력난이 해결되지 않는 거 이거 조금 제 젊은 층 시각에서 보자면 조선 업종 자체가 좀 섹시하지가 않아요. 근데 어느 만큼 주가가 올라야지 얼마나 올라요? 올랐다라고 많이 얘기를 올라요. 아니 제가 정말 연초 대비 좀 2배 아니. 때도 있고 지금 올해 제일 바쁘셨다고. 엔비디아 PR이 200배잖아요. 아이고야. 엔비디아랑 또 비교를 하니. 조선 우리 최고잖아요. 우리나라가 제일 잘 만들고 또 나 잘하죠. 턴어라운드 한다고 하고. 네. 근데 약간 그 조선주 주가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 친환경에 대한 부분이 좀 강조가 되거나 아니면 뭐 AI나 뭐 이런 게 좀 붙어주거나 이래야지 약간 제가 주식하려고 굳이 조선주를 살려고 딱 보면은 실적 나오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아직 인력난이 있다는 얘기 들고 그렇다고 꿍깡꿍깡 막 이런 거 보면은 약간 뭐 약간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그런 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인기 투표에서 조금 후순위를 밀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안 근데 사면 이제 되죠. 배 뭐. 넌 사지 말아라 이 뜻이죠. 화나셨어. 다 사실 필요 있나요? 아니 저도 사랑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단히 안 하셨다고. 근데 그 배가 이제 우리가 자동차 하면 자율주행차 네. 뭐 이런 거 생각하지만 배 자체도 사실은 이미 다 그냥 시스템이고 그 자체가 다 디지털라이즈가 돼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선박 자체는 다 스마트 시민. 만드는 거를 이제 사람 손을 많이 타기 때문에 이제 만드는 걸 섹시하게 못 만드는 거죠. 그런 이제 얘기하면 이제 이건 사람 손을 많이 타고 사람들 손발이 맞아야 하고 누가 오느냐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네, 그런 아니면 뭐 종목 이름에 에코라도 넣든지. 한화 에코 오션 이렇게. 인상을 저렇게. 아이고. 먼저 가도 돼요? 나도 인상 쓸 뻔했습니다. 왜 제가 질문 안 하고 가만히 있었잖아요. 이렇게 처음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친구를? 죄송합니다. 예. 네. 아니 그래서 이제 아주 다 쓸데없는 얘기였지만 네. 그중에 조금이라도 이제 우리가 들을 예가 있었다면 이제 환경, 친환경. 친환경. 네. 네. 그건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조선도 분명히 지금 뭐 IMO 뭐 2025님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LNG 추진선이라든지 혹은 뭐였죠? 그 암모니아인가요? 하여튼 뭐 몇몇 그 메탄올. 에탄올 뭐 이런 그 기존의 화석연료가 아닌 또 다른 연료로 가는 추진선 등을 지금 많이 기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선주들이 그런 걸 막 주문한다든지 그런 움직임의 변화가 확실히 있습니까? 실제로 올해 우리나라가 수주한 컨테이너 선박은요. 네. 100% 이중 연료 추진 엔진으로 발주가 하이브리드예요?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LNG도 쓰면서 뭐 기름도 쓰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뭐 메탄올도 쓰면서 기름도 쓰면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100% 요구가 들어오고 있고 저희가 선박 시장이 예전에 고루한 시장일 때는 그 해운사들의 그 경쟁 형태는 완전 경쟁입니다. 제가 한국의 해운사고 저쪽이 미국의 해운사고 저쪽이 덴마크의 해운사여도 저희가 어느 항만에 가서 짐 내릴 때 내리는 객단가 똑같죠. 네. 어느 항만에 가서 저희가 주유할 때 주유하는 그 가격 국제 유가 따라가죠. 그래서 이거를 해운사 입장에서 1%포인트라도 더 이익을 많이 내게 하려면 네. 저희가 차별화할 수 있는 건 배를 싸게 사야 돼요. 배는 가격이 시가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배를 싸게 장기로 빌리거나 네. 아니면 배를 싸게 사는 거면 그 배가 영업을 하고 있는 내용연수 동안은 저 경쟁사보다 저희가 이익률이 더 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운임을 오히려 더 낮추는 경쟁을 해도 나만 살아남으면 사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 선박 시장의 화두는 무조건 싸게 잘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조선업이 인건비가 싼 순서로 발달을 쭉 해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저희가 친환경적인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배를 비싸게는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 배가 나와서 영업을 할 때 기름 쓰는 애도 있고 메탄올 쓰는 애도 있고 LNG를 쓰는 애도 있을 차별화가 건데 되네. 이 연료마다 사실 매일매일 쓰는 돈의 비용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는 건데 시장의 환경 자체가 저희가 환경 비용을 부담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네. 싸게 만들었는데 환경에 부담을 주는 배들은 앞으로 매일매일이 괴롭게 만들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오펙스
훨씬 더 신경을 쓰고 네. 캐펙스를 많이 투자를 하더라도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니까 선주들이 예전과 달리 저희가 조금이라도 싼 배보단 조금이라도 효율이 좋은 배를 사고자 이제 움직이는 거고. 오, 요런 건 좀 섹시한 것 같아. 와, 섹시로 바로 갑니까? 아이고 섹시하네. 그게 이제 한국의 조선업이 결국엔 인건비가 싼 중국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라고 봤던 그 패권을 이렇게 붙잡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봅니다. 아, 좋네. 약간 그 새로운 연료배는 중국은 아직 못 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못하진 않고요. 수준은 받았는데 아직까지 나온 게 제대로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운사는 두 가지를 고려를 해야 돼. 기존에 갖고 있던 배들을 굴려가지고 이제 얼마나 이윤을 뽑을 수 있는지. 사실 이 배들은 사실 친환경적으로 안 지어진 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네. 배는 보통 20년 이상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기간 안에 얘를 스크랩을 하고 다시 다음 배를 주문을 하는 게 나을 건지 아니면은 이제 하여튼 새 배를 할 건지 기존 배에다가 장비를 부착할 건지 요걸 계속 고민하는데 점점 이제 새 배를 하는 쪽으로 이제 흐름이 왔기 때문에 지금 LNG에 대한 발주가 늘어나는 거고 연료 같은 경우는 이제 이중 연료를 쓰는데 이제 LNG로 뭐 2, 3년 내에는 아마 대부분 다 이제 LNG 추진선 쪽으로 가는 거는 맞고 지금 뭐 암모니아도 그렇고 수소도 그렇고 실험하는 단계, 실증하는 단계에서 이제 이게 시장성이 있다 판단하는데 뭐 올해 내년 내후년 요 정도면 아마 시장성에 대한 판단이 좀 진행되고 그 뒤부터는 발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배터리도 전기차도 그러니까 배터리가 전기차만 공급을 하는 거니까 테슬라보다는 그러니까 뭐 에코프로나 이렇게 뭐 배터리 기업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네. 조선도 어디 하나 조선사를 고르는 것보다 거기에 친환경 엔진을 공급하는 애들이 더 유리하겠다, 더 주가가 잘 가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매출이 뭐 앞으로 이익 기대가 좀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엔진사에 대해서 저희가 기자재주들 중에서도 특히나 좀 관심이 많은 거고. 근데 저희가 엔진사가 상장되어 있는 데가 뭐 현대중공업은 엔진사업부가 그냥 안에 내재되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HSD 엔진이 HSD. 그런 그 엔진을 만들고 최근에 이제 그 HD 한국조선해양에 인수가 된 STX 중공업이 네. 이제 그런 걸 했었는데 네. 이제 워낙 그룹 자체가 이렇게 해체가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아직 이렇다 할 숫자는 안 났었는데 이제 대기업으로 흡수됨에 따라서 이제 기대감이 좀 커진 상황이죠. 그 이제 원래 다 분사를 했던 거잖아요. 현대중공업의 엔진 사업부였다가 이제 현대엔진이 이제 분사가 되고 대우조선 안에 있던 이제 뭐 엔진 사업부가 두산엔진이 됐다가 이제 뭐 다시 이제 HSD 엔진으로 가고 이런 그랬다 다시 이제 흡수한다는 건 이제 뭔가 수직 계열화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엔진 자체에 대해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대도 있고 연료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을 좀 갖고 가겠다 이렇게 좀 검토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지금 배 엔진이 진짜 앞으로 새로 만드는 배들에서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효율성이 예를 들면 그렇게 더블 뭐 연료를 쓰게 되면 전보다 확실히 막 떨어진다는 이런 게 좀 있습니까? 그렇진 않나요? 괜찮아요? 탄소 자체에 대한 이 탄소를 이제 내놓는 거에 대한 거를 저희가 측정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등급을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옛날만큼 그렇게 더러운 연료를 쓰면서 그 탄소량을 배출을 다 하면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첫 번째로 그냥 소극적인 대응을 할 때 그러면 옛날에 그 전통적인 연료를 그대로 쓰는데 일단 느리게 다니고 보겠다. 그러니까 느리게 다니게 되면 저희 연료 소모량이 확 줄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꾸역꾸역 지금 현재의 규제 사항에 대해서 대응을 하다가 이게 느리게 가는 것도 한계가 있지. 경쟁사는 막 빨리 다니면서 배달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다니면 이 경쟁에서 도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어떤 걸로 갈지에 대한 선택지를 고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관망적인 선주도 있는 거고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는 선주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그냥 효율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 시장이 그 비용 구조를 만드는 거잖아요. 옛날이랑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연료 쓰면서 다니면 비용을 더 물릴 거야라고 시장이 네네네. 만드는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의 효율로 보자면 신규 스펙으로 만드는 것들이 효율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 더 비용을 물릴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뭐 유럽 쪽 사람들이죠. 유럽이 아무래도 좀 더 그렇죠. IMO 회사 기구보다도 더 앞서 나가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러면 그 돈을 낼 사람들은 해운사들인 거고 네. 맞나요? 맞습니다. 그렇죠. 해운사들이 낼 텐데 해운사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어디 에버그린 뭐 이런 데랑 우리나라 여기죠 HMM
이런 데가 이제 큰 회사들인 거죠. 머스크가 컨테이너 머스크 쪽에서는 SM. 네, 그렇죠. CGM 뭐 이런 데. 요런 데 중에 유럽 회사가 없나요? 그 덴마크의 머스크나 머스크. 뭐 MSC, CMA, CGM 다 유럽 회사입니다. 아, 유럽 회사예요? 네. 이름 되게 어렵네.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들이 그러니까 유럽에서 제대로 이제 그 벌금 같은 걸 잘 좀 내라고 할지 아니면 뭔가 또 로비 같은 걸 통해서 좀 이게 화주들이 해운사에게 직접 그 요청을 해요. 저희가 이 저탄소적인 생산 행위를 하라고 하는 거에서 이 운송도 자기네들의 물건을 파는 데 있어서 이 저탄소의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저 대륙까지 배달을 할 건데 화주들한테 직접 예, 압력을 가하는군요. 화주들이 직접 해운사에게 저탄소 운송 행위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출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해운사들 요즘 바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건 실제로 규제 수준에서 작동하는 거죠. 진짜로 규제로 작동하는 거죠. 얼마 전에 왜 그 저 자동차 싣고 가다가 크게 저 화재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혹시 뭐 원인 아직 안 나왔죠? 근데 실제로 그냥 기본적인 자동차들도 네. 저희가 원래 배송을 할 때 배터리를 나요? 빼고 그 컨테이너 안에 넣어서 이렇게 위아래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배달을 하는데도 만약에 그게 제대로 안 돼 있거나 이러면 화재가 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배터리를 더 뺄 수가 없으니까. 위험도가 그쵸. 높죠. 네. 불나면 안 꺼지니까.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하여튼 손해가 생긴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해상보험을 다 들어놓기 때문에 이제 보험사가 아주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죠. 알겠습니다. 교수님한테 요거 한번 여쭤봐도 되나요? 조금 뭐죠? 서운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사이클이 온다고 반드시 우리의 것이 아닐 수 있음? 뭐 사이클이 오면 당분간 우리 거죠. 네. 우리 거는 분명한데 이제 우리가 하나 요즘에 생각 안 해봤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한국 조선은 다 기자재가 다 100% 우리 거다. 뭐 90% 이상이 다 국산화가 돼 있다. 이런데 예를 들면 LNG는 지금 화물창 자체도 뭐 우리가 한국에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내국 기술을 잘 못 쓰고 여전히 뭐 프랑스 GTT 걸 쓰기도 하고 솔리더스를 뭐 만들어도 소용이 없고 뭐 이런 상황이 하나가 있고 요즘에 또 하나 잘 안 드러나지만 범용 기자재들이 있어요. 배 안에 들어가는 뭐 볼트너트 이거보단 크지만 하여튼 뭐 예를 들면 그 컨테이너 하면 이렇게 칸막이 있잖아요. 그 우리가 레싱 브릿지라고 하는데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해치 커버라는 것도 있고 요런 이제 LNG에 들어가는 거나 컨테이너에 들어가는 기자재들이 야금야금 중국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그 조선 기자재 업체들 자체가 굉장히 영세하고 사장님들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고 거기 일하려는 청년들 별로 없고 뭐 노동력을 구하기도 힘들고 이럴 거면 그냥 접자 이런 경우 뭐 예를 들면 녹산이나 이제 부산의 녹산공단이나 뭐 고성이나 강원도 말고 경남의 고성이나 이런데 이제 그런 단지들이 많이 있는데 많이 업체들이 이제 일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물량을 중국에 주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기자재 국산화율이 높았다고 했으나 이제 점점 그렇게 대체되는 것도 있어서 그럴 때 좀 대형화를 하거나 좀 묶어줘가지고 기존의 경쟁력이 있는데 근데 지금 그런 거는 좀 안 되는 그건 상황이라 좀 안타깝네요, 진짜. 방구가 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젊은이들이 돈 많이 준다고 해서 저기 인프라 없는 시골로 굳이 가고 싶은 내가 그거 안 벌고 말지 이러고 그냥 시골로 안 가는 거. 진짜로. 그래서 약간 인력난도 거기 이제 거기 내려가서 거기 뭐 있는데 뭐 돌문어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 뭐 이런 생각하면은 돌문어 맛있는데. 맛있죠. 근데 젊은 층들은 또 이렇게 그런 문화생활이나 뭐 이런 인프라도 좀 있어야 되고 그게- 그런 거 정부가 나서서 좀 그러니까 그렇죠. 원래는 생산직을 하려고 하면 지방 가서 근무하는 게 별로 저항이 없었고 그랬는데 문제는 이제 평택에도 공장이 많고 네. 파주에도 공장이 있고 선택지가 화성에도 있네. 있고 안산에도 그렇죠. 있는데 이제 수도권 출신에서 공고를 나왔는데 거기 가기가 싫어한다 뭐 이런 게 있고 근데 원래 이 이슈 자체는 이제 사무직 이슈긴 합니다. 대학을 나와가지고 공대를 나왔는데 공대 나오면 다 지방 근무해야 되냐 그리고 지방 근무 안 하는 회사를 찾아가다 보니 요즘에 이제 엔지니어링 센터나 R&D 센터들을 이제 수도권을 올리는 게 이제 그 이슈랑 이제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뭐 정부도 노력은 하죠. 뭐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고 이것저것 네. 하는데 그래도 이제
예, 뭐 예를 들면 광안리나 해운대 정도는 괜찮은데 아, 거긴 부산이 좋죠. 아니라면 이제 마땅하냐, 거제나 울산에 있을 때 마땅하냐, 아직은 눈높이를 좀 못 맞춘 울산만 측면이 있습니다. 해도 괜찮습니다. 거기도 이제 뭐 그래요? 놀 것도 있고. 김태희 씨가 울산 출신 아닙니까? 아, 그럼요. 네. 김태희 씨 아버지가 실제로 저기 이쪽 네, 계신 맞아요. 그 기자재 회장님. 업체 사장님이셨죠. 김유문 회장님이라고. 아, 그래요? 회장님이에요? 대단한 분입니다. 김태희 씨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분이세요. 아, 그래요? 울산 유지예요, 유지. 그 윤수일 씨도 아마 울산에 계신 것 같고. 그래요? 네. 모르는 평, 분인데. 평택 같은 데다가 저기 그러면 조선소 만들면 좀 인력난은 좀 많이 해결은 좀 되겠네요, 그죠? 근데 이게 뭐 설비 투자가 어마어마한데 물론 뭐 이제 요즘에 반도체 투자하는 거에 비하면 어떨진 모르겠으나 이게 50년 동안 투자한 거잖아요. 조선소라는 거 자체가. 네네. 그런 생각하면 만만한 일은 아니죠. 아, 그래요. 요거 한번 여쭤봐도 되나요? 위원님한테. 하나오션 그 MSCI 지금 JYP는 MSCI 편입 이후에 발표 이후에 지금 또 10% 떨어진다. 재료 소멸 장후에 장후에 예. 시간에서 하나오션은 요거 발표 이후에 주가 흐름은 뭐 변동이 있습니까? 저희 그 작년에 이미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MSCI 지수 편입 이슈가 있었죠. 하나는 상반기, 하나는 하반기에. 네. 저희가 편입된 이후에 수급은 처참했습니다. 좋지 않았어요. 돈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미리 그거에 대해서 대응한 자금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편입이 되고 나서 오히려 이제 맞아요. 그런 수급적인 이슈가 좀 끝났다라고 재료 소멸. 얘기를 하면서 저희도 아마 비슷하게 반응을 하지 않을까 그럼 지금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약간 조금 경계감을 가질 필요는 있네요. 지켜볼 사실 필요는 있네요. 그 이슈 하나로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달려온 거라. 무지하게 아웃퍼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 정도 수준이면 뭐 충분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는 네. 하향했어요. 하향했어요? 네, 오. 아, 그래요? 네. 한국해양 아니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하향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국해양 아니 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요. 난 지금 그거 그대로. 걔는 그대로예요. 네, 목표주가 아. 높였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아, 하나오션은 이제 그 MSCI 그 이슈가 이제 굉장히 중요했던. 근데 이제 막상 되고 나면 역시 뭐 이벤트가 좀 소멸되는 그런 좀 일은 있겠죠. 다시 가려면 그럼 주가 다시 가려면은 좀 실적 모멘텀 무조건 실적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실적으로. 실적 모멘텀밖에. 근데 실적이 사실 이제 조선 이쪽은 뻔히 보이는 거 아니에요? 뻔히 보이지만 작년에 뻔히 보이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계속 주가 내려가는 그 상황을 분명히 저희는 봤기 때문에 그리고 10년 동안 저희가 이제는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했는데 항상 괜찮지 않았던 내일을 본 게 10년인데 정말 확인해야지 그런가 보다 하시겠죠. 그렇군요. 중국은 우리가 아직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중국의 젊은이들도 그러니까. 조선소에 가고 싶지 않아요. 안 가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이 사이클에서 이렇게 막 턴어라운드를 하는데 저쪽으로 패권을 확 뺏기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기보다는 둘 다 지금 막 사이즈를 경쟁적으로 키우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인 게 오히려 이 업종에서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는 이런 종사자들한테 좀 좋은 거거든요. 저희가 옛날과 같은 그런 무리한 경쟁을 하기가 서로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거를 가지고 잘 꾸려나가야 되는 거. 그래서 중국은 자국의 자금력이 워낙 세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해운업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자국 발주 수요도 되게 풍부한 나라이고 중국의 항만으로부터 나오는 물량을 받기 위해서 중국에서 같이 뭐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이제 뭐 코어를 하거나 이런 해운사도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수주가 들어와서 만들어서 레코드를 쌓는 거 그게 정말 지금까지 사실 그 중국 조선소가 키워지는 데 있어서 좀 크게 일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친환경적인 이슈가 등장을 하고 나서 그래도 선제적으로 찾아야 되는 건 한국야드가 되었다 보니까 조금 지금은 그렇게까지 빨리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교수님, 네. 중국 말씀하셔서 되게 저는 중국 상황이 여러 가지 면에서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중국 상황. 예, 제가 이제 중국 갔을 때 2016년 때 아, 중국도 갔었으니까 통입니다. 네. 거기서 이제 같은 학교 다니는 중국 로컬 애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졸업해도 어디 뭐 알리바바나 이런 데 취직해도 월에 50만 원, 100만 원 우리 돈으로 근데 그래도 너는 하려는 이유가 뭐야? 그러면 거기가 그나마 제일 좋은 직장이고 얘네들도 막 하려는 그 의지에 있어서 마인드가 약간 새마을운동 보는 느낌? 하이테크 새마을운동 잘 살아보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10여 년 전 얘기죠? 거의 그렇죠.
그랬었는데 네. 지금 약간 경제가 좀 꺾이면서 네. 그 뭐 기업들도 채용 안 하고 그리고 다 지방으로 보내려 그러고 그러니까 약간 새마을운동의 그런 마음이 좀 없어지는 사라졌어. 젊은 층들이 그래서 일 열심히 안 하려고 하고 약간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넋두리예요? 넋들이에요. 넋두리죠. 네. 여태까지 그렇지 않았어요? 계속? 네. 오늘 중국 방송 얘기 방향성 하시길래. 장난 아니네요. 아니 뭐 휙휙 바뀝니다. 그러면 저 우리 교수님 보실 때 네. 우리 조선업들이 갖고 있는 뭐 여러 좋은 얘기들은 많은 것 같아요. 뭐 수주도 잘 되고 있고 뭐 중국이라는 경쟁자도 생각보다 그렇게 막 강력하게 쳐오르고 있진 않는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 조선업이 갖고 있는 리스크 혹은 좀 투자할 때 요 좀 주의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걸 좀 생각하면 좋을까요?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특별히 뭐 아까 엄경환 의원 충분히 말씀해 주셨지만 뭐 이제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물량의 성격을 보더라도 한 네. 2026년 7년 이때까지야 대부분 괜찮은 이제 물량들이 건조가 될 건데 이제 이 인력 구조가 어떻게 이제 무너지지 않게 갈 거냐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이제 조선업을 이제 우리나라 말고도 많이 영위를 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영국은 조선 1등을 한 93년인가 4년 했거든요. 90년 동안 이제 1등을 네. 하기도 하고 그때 일본을 했는데 유산을 무엇을 남기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고도화할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자재와 엔지니어링을 남기는 게 이제 유럽식 모델이고 일본은 약간 그냥 생산 지금 근근히 연명하면서 거기에 몇 가지 기자재 정도를 버티자 이런 식으로 가는데 만약에 엔지니어링이나 기자재를 잘 하려면 지금 굉장히 이제 설계원들에 대한 투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자재 네트워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문 닫는다고요. 지금 범용 기자재 만들고 이런 데들이 R&D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좀 이제 어느 정도 기술력을 받쳐놔야 네. 나중에 우리가 다 조선소 가서 용접하긴 싫고 나 대학 나왔는데 왜 내가 용접을 해 뭐 이랬을 때 그럼 다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도면 그려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그걸로 실증한 걸로 기자재 같이 팔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모델을 좀 할 건지 아니면 우리 천년만년 계속 우리가 생산할 거면 이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조선소 가서 용접해도 괜찮은 벌이가 될지에 대해서 조금 지금 원청과의 임금 차이도 있을 거고 일당으로 하는 사람 그 안에서 뭐 이제 일하는 사람과의 임금 차이 이런 걸 좀 극복하는 걸 지금 우리가 좀 물이 들어왔을 때 해야 됩니다. 경기가 괜찮을 때 또 구조조정할 땐 이런 거 못 하거든요. 네, 사실은 네, 네. 이럴 때 좀 준비를 해놓으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요런 싶습니다. 상황을 미리 겪은 나라나 아니면 뭐 사례가 있어요? 뭐 유럽은 다 겪은 거죠. 영국이나 뭐 독일이나 우리 뭐 말매 눈물 말하는 스웨덴, 노르웨이 네. 이런 나라들이 다 이제 나름의 길을 갖고 영국은 청산하는 쪽으로 가고 엔지니어링 소수와 이제 방산이 남았고 노르웨이 같은 데는 지금 해양 플랜트 기자재는 다 노르웨이산을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프랑스도 약간은 있지만 뭐 그런 준비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겠죠. 자, 우리 시간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는 그러면 탑픽으로 꼽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아유 탑픽은 뭐 항상 한국조선해양이고 네, 굴뚝처럼 한국조선해양이고요. 그리고 저도 기자재는 어디입니까? 저희가 최근에 기자재 최선호주를 변경을 했습니다. 원래 HSD 엔진에서 STX 중공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환승. 환승이별? 네. 왜 그러세요? HSD 엔진에서 STX로. 네. 이유는요? 일단 둘 다 공통적으로 엔진사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피어가 둘 다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제 대기업으로 넘어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희가 보는 기자재 업체들 중에서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은 아직까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영업을 가동률이 상당히 낮은데 앞으로 커질 룸이 있는 업체입니다. 이 회사의 지금 엔진 사업부 가동률 20%대입니다. 20%예요? 네,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이제 영업은 현중그룹에서 할 것이고 앞으로 생산량만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레버리지 효과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가동률이 그냥 단순히 낮은? 영업력이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 영업력이 안 돼서. 약간 좀 숙기가 없죠, STX가. 아이들만 모였어요. 이들이 모여 있어야 되는데 내향적인 분들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 정도 들으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네, 교수님 괜찮으실까요? 네. 네, 혹시 뭐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잠깐 시간을 좀 드릴까요? 뭐 이게 하나 오늘 안 얘기한 거는 조선업이 시장 중심으로 돌아가지만 이게 좀 웃긴 게 뭐냐면 이렇게 정부가 망하지 않게 두는 산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기에 왔을 때마다 네. 구제인데 그 이유가 있단 말이죠.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고용을 아까 20만 명까지도 고용하고 뭐 이제 9만 명까지 갔습니다만 또 이렇게 사람을 계속 뽑기 위해서 또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이제 그런 종류의 책임은 좀 있다는 거죠. 이 많은 고용을 하기 위해서. 네네네. 문제는 요즘에 이제 외국인 위주로 자꾸 이제 고용을 하려는 트렌드가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뭐 원청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좀 만드는 거는 뭐 전체 생태계 관점에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 네. 자, 그럼 오늘은 우리 조선 이야기 이 정도로 네.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에 또 기회가 닿으면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엄경아 위원님 그리고 우리 교수님은 경남대학교 양승훈 교수님. 네, 책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몇 년 됐죠? 그게 이제 19년에 나왔으니까 이제 4년 됐습니다. 그럼 이제 팔릴 때는 아니군요. 그래도 뭐 조금씩. 네. 조금씩 나갑니다. 스테디셀러. 네, 조선업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전 어제 샀어요. 어제요? 네. 두 분 식사 같이 한번 하시고요.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책도 사주셨는데 식사 한번 해야죠. 네, 아유 너무 고맙.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